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스타카토 제3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시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성환 평론가 나와 계시고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프닝을 뭘로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맞추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네. 여기 하마평에 오른 이 20명 중에서는 황교안 씨가 제일 나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쪽 분께서는 기도는 안 하셨지만 맞추기로는 황교안이 될 거야 라고 맞추신 분이고. 그게 더 놀라운 능력이신데요. 뭐 메시지를 읽으셨고 혼자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제 뒤에 또 다른 신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명색이 CBS 안에서 그 신의 이름을 들먹일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럼 동작이 신 뭐 이런 허업 어떻게 하죠? 신 뭐 이런 거. 제가 이 동자귀신 다른 얘기 하시죠. 예, 자, 그래서 34회 스타카토 오프닝은 이쯤에서 접고 잠시 후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카토 34회 첫 번째 이슈는 여야 정치권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비어있던 국무총리 자리 내정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바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현실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이종걸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해서 이제 그 쿼테이션을 갖다가 이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건데, 근데 보면은 저는 좀 그런 게 지금 그 당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포함된 당은 왜 갑자기? 저는 그 거울을 좀 보고 말씀을 하셔라. 제발 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빈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도 일을 못하게 서로 흔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뭐 할 말은 없는데. 자, 아니, 저는 아바타라는 말에 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아니, 뭐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뭐 결국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안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총리에서 김기춘식 그 어떤 정치를 할 것이다. 아무튼 김성환 평론가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면서도 내재적 판단에 의하면,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또 황교안 내정자를 좀 가까이서 살짝 들여다보았던 경험에 따르면 황교안 내정자는 절차적 기본에 조금 더 강해요. 뭐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그런 거 갖다 다니고 그렇다라고 단언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하신 모양인데요? 아니요, 뭐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이다. 기도까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에 지금 먼저 인사청문회처럼 청문회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 청문회할 게 뭐 있어. 동자신이 옆에 계시면 다 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얘기에 신뢰가 가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네. 뭐 통진당 해산 문제도 그랬지만 이게 옛날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기획을 했던 거다.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한 스타일 같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걸 법적인 테두리나 절차에서 풀어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타일이다. 근데 이런 이 생각을 했어요. 황교안 장관이 그 군대 관련해서 이 양반이 지금 제법 의혹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를 왜 통과했냐면은 그 앞에 훨씬 심한 사람들이 몇 명 홍역을 거친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크게 이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가 전관예우 하느라고 그냥 물어놨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20억이었어요. 내 양반은 16억. 16억. 사실은 도찐 개찐이죠. 네. 그 문제 하나랑 군대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유승준 이런 가수 때문에 병역 문제가 갑자기 또 막 그렇게 됐는데, 이 황교안 장관이 병역에 관한 해명이 내용이 이래요.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80년 징병검사 때 만성 두드러기 질환으로 5급을 받았다. 5급. 이듬해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고의적 병역 회피를 의심받았으나 황교안은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두드러기 하니까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진 사람이었을 거다.
또 시작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사의 스타일이나 방향성을 보면 이제는 뭘 잘해보겠다, 뭘 갖다 성공시켰다 이런 부분은 일단 접어놓고 이제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인사가 이제 점점 굳어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마름형을 좋아한다. 이게 이제 한 특성이 되는데 마름형. 박 대통령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 대통령의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올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재인 대표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 주변에 아우라를 쳐야 되잖아요. 말을 일단 하지 않아야 된다. 말을 적게 할수록 카리스마가 짙어지죠.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오늘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지시할 때 콕콕 집어서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다예요? 못한다예요? 사실 그걸 생각했을 때 고민했었어요. 네, 차마 거기까지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가지고 올 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쳐낸다. 그러니까 그걸로 박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 이런데 예전도 아니죠. 이제 2012년에 박 대통령이 뭐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박 대통령과 그 주변에 일곱 난쟁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쭈르륵 따라왔는데 박 대통령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모션을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막 다다닥 가가지고 정수기에서 물을 딱 떠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손에다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사람이 저한테 너무 놀랬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되지. 물은 셀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그 국무총리는 장관하고 다르게 장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만 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강행하거나 뭐 이런 건데 총리는 인준투표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어떻게 투표에 나설지 하면 새누리당은 일단 뭐 결사방어에 나서겠죠. 그럼요. 예, 첫 번째 고민. 야,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총리가 제대로 국정 좀 운영해봐라. 이제 이 바람이 하나 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화합형 총리냐, 박 대통령의 의중을 팍팍 읽어갖고 쫙쫙 밀고 나갈 총리냐라고 할 때 어느 한쪽을 포기했다면 새로 총리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좀 국민의 마음을 좀 읽어가면서 그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간격을 좀 어떻게든 좁히려고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총리라고 하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포용하는 능력. 과연 황교안 후보자한테 그걸 바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기대하지 않는 게 정신 그 건강에 기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예. 그러면 대통령도 그런 게 없고 총리도 그런 게 없고. 근데 예지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 빈 정무수석 자리는 누가 갈지 한번 찍어보시죠. 정무수석은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당과 청와대를 좀 오가면서 당과 청에 소통을 하면서 청와대가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당에 잘 전달하고 당이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하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이었다는 것을 아마 박 대통령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미흡하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을 정무특보라고 하는 기이한 그런 자리까지 세워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친박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 무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시 그 역할들을 잘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와중에 이른바 이제 연금 파동 거치면서 진노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 왜 우리가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마지노선을 이렇게 긋고 있는데 그걸 왜 당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제 호되게 질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조윤선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문을 받고 가면 당에 가면 또 이 무대에 또 이 아우라와 무대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조수석 출마 준비해야지. 선거 1년인데 너무 거기에 입장에 내가 모양새는 만들어 줄 테니 이렇게 하고 자 당으로 돌아와 이제 내년에 공천 줄게. 이랬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에 정무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정무 기능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하고 당하고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야당까지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하고 지금 당하고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줘야 협상이 되지.
대통령이 다 모든 권한 쥐고 앉아가지고 당대표한테 아니 협상을 하라고 하면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면 정무기능이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 틈바구니에서 조윤선 수석이 얼마나 사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걱정하시네 했죠. 굉장히. 글쎄요, 저랑 아니 좀 지금 우리 변모 얼굴은 좋다. 선생께서는 황교안 걱정, 김모 선생께서는 조수석을 걱정. 자, 근데 여당 얘기하다가 여당은 워낙 그 걱정해 줄 일이 없으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야당으로 넘어왔는데 그냥 야당으로 가십시다. 뭐 예, 온 김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쇄신과 개혁을 좀 책임지고 해달라는 위원장직을 아직 안 맡고 있는 거죠. 거절했죠. 거절을 분명히 이제 했고.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그 요청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치에 나온 것도 그리고 야당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도 정치 개혁만이 내가 꼭 추구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개혁과 쇄신의 책임을 갖다가 일단 안 맡겠다고 하니까 그럼 뭘 하겠다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내 정치가 아닌 거죠. 내 내가 정치가 책임져서 내가 만든 정치가 아닌데 저는 그걸 그- 나보고 지금 뒷수습하라고 그렇죠. 하니 안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거절 크게 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자칫 그 권한과 이런 것들이 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덜컥 맡았을 때 이 분란과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이 나중에 자기한테 전가되면서 지금 현 지도부와 책임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를 내가 안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 문 대표와 흔히 언론에서 표현하는 친노라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의심이 큰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거다. 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돌파하는 것이다. 여기다 놓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견 묻는 게 아니라 예. 내놓고 어떻게 혁신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당을 바꾸면 좋을 것인지를 계속 제시해 나가면서 지금에 있는 상황을 계속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뒷수습도 못 해가지고 좀 허덕허덕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희망을 제가 갖겠냐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문 대표도 그렇고 문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자꾸 지금 만약에 그 자리가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짜릿하지 않아요? 네, 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액션에 들어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전 비노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책임을 지라고 자꾸 얘기해요. 뭘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지 분명하게 얘기한 것도 없어. 계속 책임지래. 뭐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 같이 뭐 맡아서 같이 하자 그러면 또 안 한대. 네.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 본질은 의도라는 게 그래서 본질이 이제 공천이라는 건데요. 그 이제 조국 카드가 계속 거절되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이종걸 네. 대표가 뭐 공개적으로 내놓고 우리가 왜 그랬죠. 네. 그렇죠. 조국이라는 카드가 들어왔을 때 지금 세 가지 원칙을 조국 교수가 천명을 했잖아요. 사선 이상 어쩌고 이렇게. 예, 40% 비윤리적이고 가지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은 일단 네. 잘라낸다. 그 새누리당 대비 새정치연합은 3선 4선 이상 비율이 압도적 높은 당이거든요. 넘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이제 저 인간이 들어오면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아무튼 조국 교수가 던진 거는 너무나 명쾌하게 던졌어요. 그래, 뭐 저렇게 일단 당무 인사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 일단 공천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저 정도는 국민한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도의 작업이었다, 개혁이었다라고 인정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싫은 사람은 싫겠죠. 싫죠. 못 봤죠. 정말 뭐야 이거 갑자기. 저는 그래서 이종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종걸 대표가 대변한다고 하는 흔히 언론이 표현하는 비노, 그 반대편에 있는 친노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 참 땡큐라고 했을 거다 이종걸 대표한테. 문제는 꽤나 명쾌한 걸 내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걸 사람과 함께 받을 리는 없지만 적어도 이 안만큼은 좀 받을 만한 안인데 앞서 어떻게 불가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아주 구체적인 예. 안을 우리한테 칼을 겨누는 그걸 받았을 때 받아가지고 그냥 다 완전히 받아 안으면 내 몸이 찢어지는 거고 내 몸이 이제 갈기갈기 찢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받을 때 좀 튕겨서 받든가 네. 좀 다른 방식으로 받는 묘수는 아니, 없었겠느냐는 저는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게 경이로운 게 이지경이 됐잖아요. 이지경이 됐고 그 조국 교수가 그런 얘기한 것에 상당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국민적 공감이 네, 그리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저는 단 한 명도 아직도 제가 먼저 접겠습니다 하는 네.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게 경이로운 거예요. 네. 핵심이다.
일단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적어도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이것부터 서로 합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보수 수구 지배하에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예. 라고 하는 걸 일단 정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제1야당을 깨고 부수는 일은 해서는 안 돼. 깨고 부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놈은 빨리 내보내면 돼. 그렇죠. 예? 내보내든지 제1야당이 지금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 말 한마디 뭐 예. 그거 했다고 저기 당원권 정지까지 운운하는 당이 그다음에 왜 그런 걸 못 내보내냐 두 번째 말이에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1야당 내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지도부를 뽑았으면 지도부한테 뭘 맡기고 지도부를 갖다 따라가야 되는데 지도부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벌써 저 기준으로 하면 내가 유리해지나 불리해지나를 따진 다음에 룰 자체를 갖다 못 만들게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면 이건 이제 총선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세 번째 문제는 당내에서 개파는 연대해야만 되는데 연대라는 게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촌에 모이면 되죠. 연대. 그 다음에 빨리 마무리 져야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하고 뭉치든지 뭔가 연대할 계제가 되는데 지금 국민은 그 총선까지 바라보면서 제1야당이 정리를 하고 다음 다른 야당들과 연대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만나가지고 범국민적인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총선 때 뒤집고 대선 때도 뭔가 보여줬으면 뭐 그 열망은 뻔히 보이는데 한 단계도 밟아가지 않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어쨌든 방금 연대 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노래 중에 왜 신촌을 못 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새정치연합은 신촌을 못 가, 연대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잖아요. 더 처절하게 깨져야 된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기엔 그 처절하게 깨지는 게 이제 결국은 내년 선거 때 깨지는 건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엔 이놈의 정부가 하고 있는 이 해온 게 너무 암담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말씀. 아니요, 뭐 오늘 지금 나온 얘기의 핵심은 그거네요. 문 대표가 저돌적으로 그럼요. 이거를 혁파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보여달라. 노무현 여명은 어떻게 했을까? 예. 그거하고 또 떠올렸으면 좋겠다. 하나는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각오를 거죠. 보여달라.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누가 뭐래도 새정치민주연합 그대들이 살 길은 뭉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죽었다 깨내도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신촌으로 가세요. 신촌으로 가서 연대하세요. 연대하세요. 예. 자, 스타카토 34회 오늘 두 분 모시고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순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